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역시나 젠슨 왕 CEO의 영향력이 좀 발휘가 되면 좋을 텐데 될 겁니다. 그럴까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와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에 예측 보고서도 나왔고요. 사실은 실적이 나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들 AI 관련 투자를 증액시키고 있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이 2025년 3천억 달러를 설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3,600억 달러로 지금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수요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 지금 전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투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높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미 2분기 때 이미 0으로 계산을 하면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내부적으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가 3분기 때 더 강화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회복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지금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바람을 일시적으로 저는 이 거품은 계속해서 이 바람은 계속 불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바람이 끝나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멈추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가지가 흔들릴 수 있고 나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나무가 부러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제로의 전환은 지금 멈출 수 없는 인류의 역사적인 어떤 전환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를 맞는데 바람이 불 때 투자자들 하여금 옥석 가리기를 더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역시나 AI발 수요가 좀 폭발적이네라는 느끼게 하는 좀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조금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삼성이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32GB DDR5의 가격을 약 150달러 정도에 하는 거를 정확하게 149달러, 148달러 하는 것을 238달러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60% 올리는 거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DDR5는 AI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컴퓨터라든지 하이엔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칩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있는 건 HBM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AI 붐하고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수요가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지금 호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지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춰내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수요가 많다고 보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설비 투자를 또 항상 반도체가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DDR5가 생산량을 높일 경우에 이것이 바로 내년에 올리는 게 아니라 1, 2년은 걸리게 돼 있고 그런데 다시 수요가 꺾일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악화가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DDR5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전통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쪽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의 기조가 예전에 이제 공격적이었다면 좀 두고 보고 한다라는 그런 기조도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세대가 이제 루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빅테크 산업에 대해서 올해는 메모리인데 내년은 기판이고 소재다 이런 쪽도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PCB나 CCL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이런 기판들도 업데이트되는 거니까 이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지금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블랙엘이 우선은 지금 램프업 양산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또 이 블랙엘을 저는 이렇게 왜 양산을 끌지 않고 또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어떠한 목표는 대단히 좋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되게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블랙엘이 이제 양산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루빈을 양산해야만 하는 것이 2026년 내년부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HBM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4가 들어가는 거고 삼성도 HBM4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고 여기에 유리 기판이라든지 당연한 이 기판들도 조금은 웨이퍼들도 다 업데이트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볼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내년도에 이 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하고 블랙일도 사실은 한 1분기 정도가 지체되면서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높은데 실제로 양산이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으로 충분히 연기될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기판을 PCB나 CCL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 납품 기간이 좀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고려하면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유의사항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되게 중요한 또 지점이네요. 네,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정식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뭐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워낙 많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옮길 때, 즉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모바일 경제로 가면서 큰 폭의 세계 경제의 재편들이 이루어졌고요. 당연하게 뭐 닷컴 같은 버블이 생기면서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고통은 있었지만 유선 인터넷 시대를 하나를 맞았던 거고 모바일 인터넷 맞았던 거고 이제 AI 경제로 세 번째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경제의 판도를 크게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모바일 경제하고는 또 다르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산성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또는 아직은 시장에 나오지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떠한 청출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오픈 AI 같은 경우 10년 동안 앞으로 1조 4천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설비 투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는 대부분 설비 투자는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기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AMD라고 뭐 분점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시장의 토탈 사이즈가 보통 TAM이라고 하는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AMD의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지어는 뭐 브로드컴이건 또는 뭐 구글 직접적으로 TPU를 갖다 판매를 하건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기본에 차지하고 있는 이 AI 칩과 이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기업이 흔들릴 수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워낙 큰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클 베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바람 훅 불면은 전체가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바람은 계속해서 불 거라고 봐요. 워낙 큰 사이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포지수 또한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을 한다란 말이야. 불안감 속에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작은 바람에도 작은 돌에도 넘어질 수 있고 바람에도 쓰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굵은 이 나무의 근본적인 어떤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의 전략을 가져간다라면은 단기 투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장기 투자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조정 공간에서 조금은 투자액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저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고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 이러한 조정 국면에 온다고 해서 뭐 올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한다든지 또는 정말로 큰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전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를 갖다가 현금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최소한의 보험이겠죠. 이러한 장치들을 해나간다라면은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도 효과적인 또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통큰 투자의 자금이 결국 반도체에 몰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근데 내년에 여러분 이제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이제 3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었고 10월 달에 지금 6천억 달러의 가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상장 전에 이렇게까지 지금 스페이스 X보다 높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 그 자체에서부터 1조 달러를 평가받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뱅크도 사실
사실 엔비디아의 지분을 처리한 것도 오픈 AI와 협력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주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인류가 이렇게 또 1조 달러에 상장하는 기업이 생겨서 그 기업이 1.5조 달러로 간다든지 2조 달러를 할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의심인 거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도 IPO가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 때는 IPO 숫자가 지금 닷컴 버블 대비 반도 안 되긴 하지만 이 IPO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떠한 조정 국면들은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흔히 말해서 1차 함수로 우상향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포인트 여러분 잘 읽으셨죠? 중간중간 조정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들립니다. 테슬라 가보면요. 지금 뭐 CEO에 대해서 뭐 보상한 패키징 이슈도 있었고 AI 컴퓨팅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부품 탈중국화 2년 안에 시켜라 이런 이슈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세요? 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나 이런 것과 다르게 펀더멘탈과 주가가 아직 일치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즉 아직 로보택시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거고, 옵티머스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사이버캣 같은 경우도 2분기 시작 좀쯤에 4월 달 정도에 생산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 4개월 정도의 최소한의 펀더멘탈과 주가가 일치하는 시간까지는 좀 공간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될 경우에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배가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배가 증가한다는 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가는 지금 8조 달러를 더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다. 만약에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보상안이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보신다라면 당연하게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특히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로보택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테슬라에게도 많은 조정의 시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또 중국 탈중국이라는 부분이 조금 과대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탈중국은 어디서 하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안에서 탈중국을 하겠다는 거죠.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테슬라에게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또 포괄하기도 하고 유럽의 일부도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모든 걸 커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체 테슬라의 밸류체인에서 탈중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하고 지금 계약을 확대하는 거고, 삼성 SDI하고도 계약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미국 지향적인 부분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분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ESS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과거에는 재생에너지에 제한됐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그 AI 데이터 센터로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미국 시장에서의 AI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테슬라를 매개로 해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좀 늘어나고 있어요. GM에 이어서 이제 테슬라까지. 어쨌든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안에서 중국산 부품 싹 다 빼라. 이런 이슈였다라는 거. 2년 안에 뺀다라는 거죠. 2년 안 이런 부분 보시고, 결국 K기업 반사 수익 이런 부분은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축을 나눠서 아주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